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특히 예능에서 네네. 테토녀, 테토남, 네네. 애견남 뭐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 2달 반 전부터 그런 말이 유행했다고 그러는데요. 유행하더라고요. 야,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호르몬에 관심이 많다라는 예, 거. 저도 뭐 호르몬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예능이고 뭐 사회생활을 할 때 MBTI처럼 이런 호르몬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 상당히 놀랐고요.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게 전부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 맞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여성 네. 호르몬이라서 그러면은 애견남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네. 좀 감성적이고 감성적인 남성. 눈물도 많고 예. 예. 테토녀는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이 많은 것 예. 같은.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예.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성격이나 뭐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갱년기 이후가 되겠죠. 갱년기 이후에 남성에서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줄고 그다음에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성 호르몬이 주니까 여성들은 좀 거칠어지고 남자들은 좀 다시 소심해지고 뭐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젊을 때 진짜 한성질했던 아저씨들이 맞습니다. 나이 들고 노년이 되면서 좀 이렇게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예, 예. 몸에 뭐 근육이 빠져서도 있겠으나 네. 호르몬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호르몬이 빠져서 또 근육이 빠지는 거고요. 또 재밌게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점이 한 40대 초반이라고 치면 예. 여성 호르몬은 한 50대 초반인데 점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간이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한 50대 후반까지도 안 온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점점 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갭이 길어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최근 사회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 교수님은 어떻게 테토남이십니까? 애견남이십니까? 저야 뭐 테토남을 꿈꾸는 애견남이죠. 대표적인 테토남은 왜 추성훈 선수가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테스토스테론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저 사람 누가 보더라도 테토남인 거야라고 네. 했는데 근육질에. 검사해 보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화두를 던진 거에서 의미가 있지만 또 테스토스테론이 많아도요. 예. 실제로 활동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FTI라고 하는데 예. 자유 테스토스테론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또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 뭐 일정 부분 들어맞는 부분이 있지만 애견 아니고 애겐. 애견 그런 경우에 그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전에는 확실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도 자유 테스토스테론이 좀 다른 거예요, 종류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이 단백질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테스토스테론이 얼만큼 있냐가 더 중요하겠죠. 책에도 보니까 네. 이 호르몬이 마치 와이파이처럼 퍼진다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어디 뭐 그냥 혈관 따라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는 게 바로 옆 세포에다가 작용하는 호르몬도 있고요. 혈관을 따라서 가는 호르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또 분비해서 자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호르몬은 우리의 생체 신호를 전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라는 거는 유선 전화처럼 신경 다발로 이어져서 신경과 신경의 어떤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예. 이 호르몬이라는 건 이제 마치 와이파이처럼 우리가 이제 어디서든지 그 신호를 잡아서 세포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유선 전화라면 네. 호르몬은 무선 전화, 맞습니다. 와이파이, 예. 인터넷.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신기합니다.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경계, 예. 하나는 내음비계. 신경계는 이 신경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 거고요. 이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통해서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호 교수님이 내분비 내과. 네. 그래서 이게 외분비는 땀, 눈물 네. 밖으로 나가는 거고. 맞습니다. 내분비는 안에서 분비되는 그 거. 안이라는 게 혈관 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이라는 게 혈관 안으로 분비되는 물질, 그게 바로 호르몬이죠. 혈관 안으로. 네, 그냥 네. 우리는 몸 속인 줄 알아서 저는 예, 내분비인 줄 알았는데. 코안이나 위안이나 뭐 대장, 소장 안은 안이 아니고 바깥, 거죽이고요. 아, 그래요? 진정한 우리 몸의 내부는 혈관이죠. 그래서 혈관 안으로 분비되는 물질, 내분비 물질, 그게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호르몬은 또 몸에 맞는 뭐랑 결합을 해서 같이 다니는 그렇죠. 거예요? 호르몬이라는 건 투수고 수용체. 아. 우리가 도파민이 있으면 도파민 수용체가 있듯이 포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투수가 있으면 포수가 있어야지 호르몬의 기능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호르몬 밸런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호르몬과 호르몬 수용체의 밸런스, 또 호르몬 수치 자체가 어느 정도 자기한테 맞는 셋 포인트를 만드느냐, 그 균형점을 찾는 밸런스, 또 이 호르몬이라는 게 다른 호르몬들과의 밸런스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호르몬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밸런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유명해졌던 혹은 이 맞습니다. 1등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뭐 도파민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뭐 도파민 터졌다, 네, 도파민 축제. 도파민 축제, 도파밍이라고 해서 도파민을 추구하는 어떤 파밍,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도파민이라는 건 두 가지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도파민이 무조건 기분 좋은 호르몬이 아니라 네. 도파민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지향적으로 나를 갖다가 움직이는 자동차의 핸들 같은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내가 도파민 핸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이 신경계가 있고 내분비계가의 예. 그 계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신경계의 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 도파민이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내분비, 혈관 내로 분비돼서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두 얼굴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신경계로 작동할 때는 운동신경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하. 도파민과 관련된 게 파킨슨병이라든지 무도병, 동작이 과해지는 그런 어떤 병이 생기는 거고요. 이 내분비 쪽으로 관계돼서는 이 도파민이 아까 얘기했던 기쁨이나 어떤 중독이나 집착이나 아니면 아예 도파민이 안 나와버리면 무감정증이 되는 것이 도파민의 호르몬으로서의 기능인 거죠. 또 도파민이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도파민이 가장 원시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쾌감을 느끼지만 더 많이 나오면 도파민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수용체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도파민은 많이 나오지만 수용체는 떨어지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좋은 점도 있고요. 근데 도파민이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의욕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갖다 주위에서 파괴시켜버리면 음식도 안 먹고 그냥 우울한 상태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도파민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하고. 그쵸, 직전에 쓰신 책이 도파민 밸런스. 맞습니다. 도파민만 우리는 신경을 쓰는데 도파민이 좀 부족하면 수용체를 늘리거나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수용체를 줄이거나 이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소위 말하는 도파민 디톡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수와 포수의 밸런스. 맞습니다. 투수가 뭐 한 7이닝까지 한 79를 던진다면 맞습니다. 포수도 딱 70개 받아주고 네, 아니면 너 좀 그만 던져 좀 이제 쉬어 교체하자라고 네,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도파민이 너무 없으면 파킨슨병 같은 거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무감정 될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너무 많으면은 또 이게 짜릿한 것만 네. 중독돼서 그다 중독되고 집착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 보면 예. 혈액 속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컴퓨터로 뭐 게임하고 이런 살 때 보면은 예.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 약물 중독 도파민 많이 나오고 근데 도파민이 한정없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도파민이 고갈돼 버리잖아요. 아 고갈될 수 있어요? 예, 그 도파민이 막 나오는 세포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공부를 못 하겠다고 고갈돼 버리면 다시 이제 도파민 붕괴라고 해서 이 도파민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감정증이 되고 뭔가 이제 모든 의욕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뭔가 끝없이 막 중독돼서 빠져들다가 쾌감을 막 맛보다가 네, 그게 그냥 싹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도파민 거의 고갈, 고갈 상태가 되는 자동차 연료가 멈춰서듯이 네, 그냥 계속 없어서. 그냥 끄집없이 뭐 대출 받고 부채 있다가 그냥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특히 왜 쇼츠, 짧은 영상, 릴스 같은 거 많이 볼 때 네. 도파민 좀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극을 계속 줘야지만이 도파민이 오르니까 사실 이제 쇼츠라든지 쇼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도파민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극적인 예, 거. 예. 근데 거기도 중독될 수 있고 그 중독의 끝은 좀 붕괴가 좋지 않은 되는, 예. 붕괴. 예. 야, 그래요. 1000개가 넘는 호르몬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네. 그 중에서 안철호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호르몬 4가지가 따로 있다면서요. 예, 그 뭐 우리 몸에도 대장주, 뭐 대장 아파트 이런 것처럼 대장 호르몬이 있거든요. 대장 중요한 호르몬. 호르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이고요. 예.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 세 번째는 멜라토닌 호르몬이고요. 네 번째는 옥시토신 호르몬입니다. 오호. 그래서 이 4가지 호르몬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네. 나머지 자잘한 호르몬들은 이게 서로 이제 자동으로 조종이 잘 균형이 맞춰지는데 작은 호르몬부터 조종을 맞추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그림 맞추기 퍼즐 게임도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또 중요한 호르몬부터 퍼즐을 하나씩. 맞춰놔야 한다. 예, 예. 이 호르몬 어벤져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호르몬 어벤져스라고 이름 붙여서 호벤전스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인슐린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몸에서 이제 막 이게 마치 그 캡틴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 혈당에 대한 혈당 스파이크를 방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제 막 혈당을 떨어뜨리고 하는데 이 캡틴 아메리카 보면은 막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방어도 하면서 또 공격도 하는 그 방패가 양날의- 무기가 되기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같은 느낌이 든다. 인슐린. 더더군다나 인슐린은 눈이 없다고 얘기를 우리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하는데 그만큼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혈당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이 인슐린과 캡틴 아메리카가 닮았다. 뭐 그런 느낌을 들었고요. 네. 성장 호르몬 예.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장 호르몬 헐크. 막 몸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분노 때문에 본인이 또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헐크가. 성장 호르몬을 잘 못 쓰게 되면 용종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암세포들이 막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죠. 암세포도 자라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헐크에 비유하셨고 네. 멜라토닌은요? 멜라토닌 뭐 어떤 호르몬 같습니까? 멜라토닌 이게 뭐 잠잘 때 뭐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에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있거든요. 시간을 막 돌리는 네, 거.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을 하니까 그 시간을 조절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하는 게 바로 이 닥터 스트레인저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낮과 밤을 갖다가 조절하는 시간 조절자다.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은 닥터 스트레인저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밤인데도 마치 내가 낮인 것처럼 잠을 못 잘 때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멜라토닌이 필요하고 낮인데도 밤에인 것처럼 막 잠에 졸리고 취해 있고 잠이 이런 안 깨고. 것들. 예, 예.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저 재밌네요. 예. 옥시토신은요? 옥시토신은 이제 블랙 위도우라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마블 그 캐릭터 중에서 이 블랙 위도우는 전략을 짜고요. 이 호르몬과 호르몬의 어떤 관계성을 갖다가 조절하는 마블 캐릭터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갖다가 조종하는 게 블랙 위도우 여자 그 마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옥시토신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공끼리 막 그 같은 영웅들끼리 막 말다툼 일어나고 그럴 때 중간에서 화해도 시키고 화해시켜주고. 전략을 짜주고 옳은 판단을 하고 그 옥시토신이 또 여성 캐릭터고 옥시토신이라는 게 원래 모성애의 호르몬, 배려의 호르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건강이라는 게 육체적인 건강이 있고 정신적인 건강이 있고 면역적인 건강이 있고 사회적인 건강이 있다면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건강을 담당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모성의 배려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아까 얘기했던 블랙 위도우처럼 사회적인 건강을 담당하는 전략을 짜는 블랙 위도우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영화를 보시더라도 호르몬 생각이 계속 나시나 봅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음악을 듣더라도 제가 지인들한테 예. 뭐 음악 같은 걸 아침에 보내줄 때도 네. 오늘 이 날씨에 오늘 이 시기에 어떤 음악이 더 어울릴까 어떤 호르몬을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미술을 보거나 제가 얼마 전에도 미술과 관련된 미술책을 쓴 게 있는데요. 예. 그 책 이름이
뭉크 씨 도파민 과잉입니다라는 책입니다. 뭉크라는 화가. 예, 그래서 뭉크가 왜 절규하고 자화상이니까 네네. 크림티의 키스에 숨겨진 어떤 호르몬이 뭐고 어. 모나리자가 왜 눈썹이 없을까? 네. 갑상선 기능 저하측이다. 그래서 그림을 볼 때도 모나리자의 호르몬을 갑상선 생각하고 기능이. 밥을 먹을 때도 호르몬을 생각하고 호르몬을 생각하고 호르몬을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을. 왜 우리가 운동할 때 네, 클래식 들으면서 운동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비트감이 있는 신나는 음악도- 음악. 예, 예. 그래야 뭔가 더 힘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쵸. 음악 없이 내가 운동을 하는 거랑 너무 지루하죠. 신나는 네.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는 거랑 예. 확실히 좀 효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느끼냐에 따라서 결국 내 호르몬이 분비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활용하고, 네. 좀 차분해야 할 때 막 댄스 힙합 들으면 어긋나는 것처럼. 그럼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호르몬을 그것도 우리가 조절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결국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내가 호르몬의 노예냐 얘기하지만 호르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내가 분비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다르게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뭘 먹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국은 핸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호르몬의 노예가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 혹시 교수님은 짧은 영상 쇼츠 네. 딱 3개만 보고 끄실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예, 예. 이것만 보고 꺼야지. 근데 또 그 다음이 궁금해지죠. 근데 도파민의 노예, 호르몬의 노예가 아니라 네, 주인이 돼요. 주인이 돼야 한다. 네. 그러면 하나씩 더 알아가 볼게요. 그러면 그 대장 호르몬 4가지, 호르몬 어벤져스 중에서 네, 네.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셨던 인슐린. 네, 이 네. 인슐린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는 호르몬 이름이죠. 예, 인슐린 어떤 사람은 호르몬이 아니고 그 야간인가요?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인슐린 주사가 있으니까. 특히 당뇨 앓고 계시는 예, 분들. 근데 인슐린이 꼭 당뇨만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은 아니고요. 어허. 인슐린이 혈당도 떨어뜨리지만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지방 분해를 시키고 지방 축적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슐린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슐린을 혈관 청소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슐린이 건강해지면 혈관이 깨끗하고요. 혈관이 또 예를 들면 혼탁해지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사실은 제대로 나와서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은 식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당뇨병만 생각하지만 이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비만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뇌졸중, 중풍, 치매, 암도 생깁니다. 고지혈증도 물론 생기고요. 그래서 인슐린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하고 그 관리하는 첫 번째 호르몬 인슐린은 내가 어떤 식사, 좋은 식사를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인슐린의 주인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당뇨병. 네네. 그래서 당뇨병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인슐린을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인슐린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일일 일식을 한다고 그래서 인슐린을 한 번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규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모든 호르몬이 인슐린도 하루에 3번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꼭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식사의 정규성입니다.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게 되면 일단은 폭식을 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더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아침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음식을 뭘 먹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침을 어느 정도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은 것도 저녁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하루에 3끼 좋은 식사라고 하면 식사의 정규성. 어떤 사람은 점심을 11시에 먹기도 하고 2시에 먹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식사라고 하면 당 지수라고 해서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음식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걸 갖다가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부위를 먹느냐, 어떤 순서를 먹느냐에 따라서 이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에 대한 밸런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뭐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네.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밥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안 일어나니까요. 이게 거꾸로 인슐린- 식사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을 갖다가 마구 혹사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생기면 인슐린 분비를 자꾸 촉진시키니까 인슐린이 혹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더 많이 나오면은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됐던 게 확 떨어지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식곤증이 오고 졸리고 피곤하고 상대적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혈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팍 치솟았다가 푹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 예. 좀 꾸준히 유지가 되게끔. 그렇죠. 잔잔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갖다가 처음에 1주차 때 첫 번째 호르몬 인슐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인슐린 식단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 먹은 게 점심까지 영향 미치고 점심이 저녁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화 다 됐다, 예. 공복이다라고 하면 네. 그냥 아침 먹은 건 지나갔고 예. 점심 먹은 것도 끝났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파도 이후에 두 번째 파도가 오는데 이게 모든 파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 몸에서 24시간 중에 예. 진정한 공복은 4시간, 6시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그래요? 먹고 아침 먹을 때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잔잔하게 공복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부터 아침 먹은 게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고 이 점심 때까지 이어지고요. 점심 먹은 그 여파가 또 저녁까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단계별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내 하루에 혈당 스파이크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출렁출렁하게 하느냐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모든 파도는 다 이어져 있다. 모든 파도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호날두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축구 선수. 네. 그 선수는 잠도 낮잠을 쪼개서 여러 번 자고 네. 식사도 쪼개서 여러 번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그런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음식 자체를 갖다가 내가 너무 많이 먹거나 양적으로 네. 또 이걸 갖다가 먹을 때 너무 이제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게 돼서 이거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사람의 혈당 스파이크 패턴을 저희가 알아서 그걸 갖다가 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녁 먹고 또 자기 전에 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 먹는 방법도 한 방법이고 또 중간중간에 간식을 이용해서 저녁을 조금 먹고 예를 들면 저녁과 자기 전에 또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이 혈당 스파이크의 파도를 좀 잔잔하게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간식이라고 하면 이제 초코파이, 초콜릿 이런 거, 단 거, 네. 예, 달달한 거. 그런데 그런 간식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삶은 계란이라든지 단순당이 아니고 단백질 같은 것들, 특히 지방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불포화 지방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하루에 혈당 스파이크의 그 로딩을 어떻게 좀 나눠서 가느냐. 나눠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게를 갖다가 나누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죠. 큰 파도 한 3번이 아니라 네, 낮은 잔잔한 파도로 네. 호수처럼 그러면 방파제가 막아줄 테니까. 불포화 지방은 괜찮다. 불포화 지방은 대표적으로 어떤 음식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닭 고기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방이 많은 고기보다는 이제 지방이 적은 고기들이 좋은 고기라고 하잖아요. 네. 불포화 지방도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그 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 같은 식물성 지방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드시게 됐을 때 상당히 우리 몸에서 같은 지방이라도 칼로리는 얻으면서 포만감도 생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인슐린에 대한 어떤 혹사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아침마다 요즘에 그 올리브유 네. 한 잔씩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좋지는 않은데 적당량 드시게 되면 그런 불포화 지방이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정도 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인슐린의 주인이 되는 그런 방법. 방법입니다. 이야. 자, 두 번째. 아까 헐크에 비유하셨던 성장 호르몬. 네. 사실 성장 호르몬은 네. 뭔가 나오는 그 나이대, 시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보통 그런가요? 이제 그 10대 후반에 많이 생기고 예. 또 사춘기, 그다음에 20대 피크를 찍다가 이게 이제 10년마다 14.4%씩 줄어들기만 할 뿐이지 네. 평생 나오는 게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평생 나와요? 네, 그래서 평생 이제 성장 호르몬인데 시기별로 그 작용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이때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의 이제 성장 진짜 그런 것들을 위한 호르몬이라면 나이 들어서 이제 성장이 다 끝났을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네.
내 어떤 몸의 골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세포의 재생에 또 도움이 되는 게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나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방이 막 생기고 근육은 줄어들고 뇌세포의 재생이 안 되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갑자기 폭풍 노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대사적 노화에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하면 예. 사실 성장 호르몬이 이 노화의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체적 노화에 가장 관련 있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몰랐네요. 성장 호르몬은 그냥 애들, 네. 청소년기 네. 그때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게 노화까지도 연결이 된다. 60대가 되면 야. 성장 호르몬이 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성장 호르몬 하면 아이들의 키부터 생각을 네. 하는데 또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른바 거인증, 뭐 네. 말단 비대증 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많이 나오면 거인증이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닫힌 이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더 이상 커지지는 않지만 뭐 코가 커진다든지 턱이 피노키오처럼 길어지는. 그다음에 이제 뭐 턱이 튀어나온다든지 이 손가락 이런 데가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생길 수 그런 있죠. 분들은 또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이 과잉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호르몬을 갖다가 줄이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 중에서 호르몬이 과도한 걸 줄이는 호르몬 치료가 있고요.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것을 올려주는 치료가 있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처럼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말단 비대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심장이 두꺼워져서 문제가 되고요. 용종이 막 생기면서 대장암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상태, 왜 그럼 뭐 외형적인 모습도 말단 비대증이 좀 흉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네요. 암도 생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 호르몬이 과다한 상태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호르몬이 다 밸런스가 중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도파민도 호르몬 그렇고. 밸런스라는 게 호르몬 수치 자체가 나한테 맞는 세 포인트의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호르몬, 그러니까 수용체, 투수와 포수의 밸런스가 중요하고 또 하나의 밸런스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이 서로 다른 호르몬들의 어떤 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키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왜 키 크는 주사. 예전에 보니까 성장 호르몬 그 주사. 키 크는 주사 가지고 막 국정감사에서 막 다뤄진 적도 있었더라고요. 네. 이게 논쟁이 지금도 좀 진행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호르몬이 지금 이제 막 많이들 너무 또 유행을 많이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또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저신장증 아이들이 오면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가 중학생인데 지금은 키가 조금 딜레이하게 지금 지연돼서 성장된 거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키가 성인이 돼서 될지를 갖다가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키가 180은 될 거야. 170은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예측이 정확도가 좀 높은가요? 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또 이제 이 골단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장판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비싼 이제 호르몬 주사를 너무 무모하게 쓰고 비급여인데도 막 급여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네. 필요한 만큼만 네. 그렇죠. 무엇이든지. 네. 또 하나가 활력 떨어지고 피곤한 날 이때도 성장 호르몬과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이제 활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네. 신체적인 노화하고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니까. 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내가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게 비타민과 틀려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게 수면하고 스트레스거든요. 야. 그래서 내가 수면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졌던 성장 호르몬을 좋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인슐린은 식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성장 호르몬은 운동, 특히 근력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 운동과 또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인슐린도 물론 운동과 관련이 있지만 거기는 유산소 운동이고
여기는 유산소 운동에다가 근력 운동에 방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같은 나이인데도 성장 호르몬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운동 선수들이 키가 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또 운동을 많이 했기 농구 때문이라고 같은 거 하고, 하고, 특히 예. 농구 같은 경우에 이 책에도 보니까 뒷부분에 근력 운동하는 방법도 그림으로 또 네네.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오, 재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일찍 자라. 네, 라고 잠을 하는 잘 거는 자고. 꼭 또 필요한 잔소리이기도 그 하고. 잠을 자야 키가 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공부하느라고 또 늦게 자니까 네. 이게 또 걱정이기도 그러면 하고. 또 멜라토닌도 망가지고 성장 호르몬도 망가지고 이 멜라토닌하고 성장 호르몬이 짝꿍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은 뭐 특정한 거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 우유, 멸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양질의 단백질이 중요하죠. 네. 특히 이제 아르기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미노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이 많은 단백질을 음식, 우유, 뭐 칼슘도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도움이 되고 성장 호르몬 작용이 원활해진다. 그러니까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성장 호르몬은 적절한 운동을 얼만큼 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잠을 잘 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멜라토닌, 아까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셨죠? 네, 시간을 지배하는 맞습니다. 호르몬, 멜라토닌. 특히 잠과 관련된 네. 거겠죠? 특히 이제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멜라토닌이 부족한 건가요? 멜라토닌이 부족하거나 멜라토닌은 있는데 네. 못 갖다 쓰는 수도 있습니다. 아, 있는데 못 예, 가져다. 뭐 황금 덩어리를 갖다가 그냥 땅에 바닥에 놓고 꺼내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이라는 건 우리 몸에 그 눈 이렇게 양쪽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 예. 가운데 왜 인도 여성들 여기 뭐 점 찍는 코, 그쪽으로 쭉 뒤로 가다 보면 뒤쪽에 송가샘이라는 장기가 있는데요. 뇌 쪽이에요. 예, 예. 네. 거기에 멜라토닌을 저장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저장을 못 해도 문제가 되고 송과샘. 예. 거기에 저장된 멜라토닌을 잘 못 꺼내 쓰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오면 그걸 꺼내 쓰지를 못하거든요. 밤에 어두울 때 몰래 그걸 갖고 나와야 되는데 빛이 밝으면 이게 꺼내 쓰지 못해요. 특히 블루라이트 같은 게 있으면 불 켜놓고 있으면 송과샘에 아무리 멜라토닌이 많아도 꺼내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출에 문제가 있고 저금을 못한 것 때문에 장고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면 수면도 잘 못 자고 잘 깨기도 하고 꿈도 많이 꾸는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멜라토닌이 충분히 있지만 갖다 쓰지를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 내가 잔고가 충분히 있는데 네. 그 돈을 못 갖다 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엄청 답답해할 텐데. 엄청 화가 나는 일이죠. 근데 멜라토닌은 많이 있지만 못 쓰는 경우가 많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멜라토닌을 꺼내 쓰려고 해도 못 꺼내 쓰고 결국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하고 멜라토닌이 서로 바톤 터치가 돼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코티졸이. 그럼 멜라토닌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것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코티졸이 나와서 우리가 모닝커피처럼 몸을 각성시켜야 되는데 코티졸은 나왔는데 멜라토닌이 바톤을 안 넘겨주면 아침에도 이제 찌부둥하고 코티졸도 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성이 안 되고 아침에도 몸이 천근만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코티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주어서 깨어나게끔 각성을 시키고 오후가 되면 이 코티졸의 패턴은 점점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티졸은 좀 빨리 퇴근을 해야 되는 건데. 퇴근해야 돼요. 나는 이제 간다 그러고 야근 근무자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네. 야근 근무자가 늦게 오고 그러면 잠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쯤 되면 코티솔은 이제 퇴근하고 멜라토닌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바통 터치가 이제 늦어지면은 또 잠을 못 자게 되는 네. 거고요. 오, 재미나네요. 근데 또 아침에 코르티솔이 또 안 나오면은 또 잠을 못 깨는 거고. 그렇죠. 계속 그냥 나른한 상태로 있는 거죠. 멜라토닌이 그때는 또 아침에는 퇴근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바통 터치가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아침에 사람 깨우고 네. 하면 신경질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5분 더 잘 거야라고 하고 네.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이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원래 성격이 나쁜 겁니까? 아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멜라토닌이라는 건 마음을 좀 네. 캄다운 시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막 깨우니까 멜라토닌의 작용이 수면만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게 또 멜라토닌이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신체적인 건강, 또 대사적인 건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사가 빨리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다 칼로리가 돼가지고 살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먹어도 그냥 다 소화가 돼가지고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사적으로 얼만큼 건강하냐. 그건 이제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작용하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건강, 면역적인 건강, 면역적인 노화, 이건 멜라토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좀 잘못된 게 네네네. 우리가 멜라토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멜라토닌 수면제 뭐 이런 느낌만 갖고 있지만 원래 멜라토닌이나 호르몬을 붙인 게 파충류, 양서류 이런 식으로 이제 개구리, 뱀 이런 겨울잠을 자는 동물에서 이 겨울잠을 잘 때 색깔이 변하거든요. 피부 색깔이. 그러니까 이거는 멜라닌 세포에 관계되는 피부색을 바꾸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엉뚱하게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멜라닌 색소처럼. 네, 멜라닌 세포를 옅게 하거나 찢게 하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본질은 수면 호르몬인데요. 그 이후에 더 알게 된 게 보니까 멜라토닌이 대사에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 혈압이 높은 사람들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당뇨 환자들이 교수님 저는 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까? 검사해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적인 영향도 미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식당에서 브레이크 타임 하는 것처럼 이 몸을 청소합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면 몸이 청소가 안 되니까 노폐물이 쌓이고요. 다섯 번째 멜라토닌의 기능은 면역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면역까지.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렇게 코로나에 잘 걸리는 사람들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는 게 이 사실 멜라토닌 갖고 제가 연구한 거 보니까 이 NK 세포나 아니면 이 T 세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멜라토닌 호르몬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뇨 환자들이 왜 코로나 때 기저질 환자인가 보면 당할 숙소가 오르면 NK 세포, T 세포가 떨어지고요. 또 NK 세포, T 세포가 올라가면 당할 숙소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과 대사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멜라토닌을 단순히 이게 수면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족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잠을 잘 못 자면 면역력 떨어진다라는 게 다 거기서 나오는 원리였네요. 네. 그 잠을 또 못 자면 피부에 뭐 검버섯도 끼고 여성들 보면 김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부 건강에도 멜라토닌이 관계 있고 잠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을 닥터 스트레인지, 네. 시간을 지배하는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요 아침에 그냥 괴종시계 따라랑 이런 게 아니라 조명을 서서히 밝아지게끔 하는 그런 알람도 있대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밝아지게 되면은 나오지를 않고 쓱 들어가니까 결국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호르몬의 어떤 기반으로 한 알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저도 보면은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일어나 하고 불 환하게 팍 켜버리는 것보다는 깜짝 놀랐죠. 서서히 일어날 수 있겠어 토닥토닥거리고 안아주면서 깨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몬 관리에.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 블랙 위도우. 네, 맞습니다. 옥시토신이 이제 행복, 뭐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옥시토신이 원래는 이제 모성애의 호르몬이라고 해서 자궁 수축 호르몬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엄마가 애를 이렇게 탄생시키고 자궁이 수축되고 또 자궁이 수축돼야 애가 나오고 그게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생물학적인 어떤 모성뿐만이 아니라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면 그 아이에 대한 한없는 어떤 뭐 배려, 한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실제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옥시토신 호르몬을 바람둥이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옥시토신이 낮은 사람일수록 바람을 많이 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옥시토신이 높으면 그만큼 상대에 대한 어떤 정절 그런 걸 잘 지킨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옥시토신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성, 인간 관계성을 좀 유지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면 이 사회적인 활동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회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가? 그런 얘기를 저는 가끔 해보는데 사회도 정말 젊은 사회가 있고요. 네. 건강한 사회가 있고요. 나이 든 사회가 있고 또 건강치 않은 사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사회적인 어떤 고립,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외로움,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끼리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거, 직장에서의 어떤 서로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옥시토신 호르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 또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면 사회적 건강과 네트워크가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상 잠깐만 해볼게요. SF 영화 소재로 네. 모든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옥시토신 호르몬을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만약에 맞는다면 네. 지구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까? 그걸 개발한 사람은 노벨 의학상이나 노벨 평화상을 받겠죠.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예. 오, 재밌습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 부부애, 모성애 네. 다 이어지는 거고, 심지어 이게 옥시토신이 치매랑도 관련이 있어요. 예, 저희가 연구한 거 보니까 이 옥시토신 갖고 쥐 실험을 했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녀 쥐에다가 예. 옥시토신을 넣었더니 예. 이 처녀 쥐가 마치 아기를 낳은 엄마 쥐가 새끼를 돌보듯이 갑자기 처녀 쥐가 자기 새끼가 아닌데도 돌보기 시작하고요. 오. 또 치매 쥐에다가 옥시토신을 줬더니 예. 치매 쥐의 문제는 아밀로이드 때문에 그런데 아밀로이드를 분해하고 아밀로이드의 합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옥시토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노년에 사실 옥시토신 호르몬의 그런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요번에 개정 증보판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치매, 사회적인 단절, 고독감 이런 것들이 옥시토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 노화,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거 오해하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이 네. 옥시토신 처방해 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옥시토신도 사실 그 예전에 뭐 옥시토신 스프레이라고 있었고 산부인과에서 정말 진통 올 때 쓰는 옥시토신 주사가 있었지만 예. 그런 옥시토신이 필요한 사람은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건강 수준의 옥시토신은 네. 얼마든지 이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이 옥시토신의 분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야. 그러면은 이 옥시토신은 어떻게 하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사랑과 관련된 모성에 관련된 건데 네. 아기들 많이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포옹하고 강아지 같은 귀여운 동물들 많이 보고 하면 나옵니까?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봐도 나오고요. 더 우리 보면은 손주들 사진 같은 거 막 핸드폰에 놓고 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실험을 해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옥시토신이 나오지만 만나지 않더라도 만난다는 설렘 또 그 좋아하는 사람을 사진만 보고 있어도 옥시토신 분비량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 그래요. 예, 그리고 스킨십, 허그, 악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옥시토신이 나오고요. 아까 멜라토닌 호르몬도 중요한 건 세로토닌 호르몬이거든요. 세로토닌 호르몬으로 만들었다가 그거를 송가선에 저금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려면 햇볕을 보고 많이 걸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네. 옥시토신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 보고 많이 걸으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멜라토닌, 옥시토신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스킨십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접촉을 통해서 옥시토신 호르몬은 분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옥시토신이 좀 밸런스가 잘 맞아야 사회적인 생활도 잘하고 또 네. 사회적 생활을 잘 해야 옥시토신이 또 나오고 네. 선순환이 네. 돼야겠네. 예전에 세로토닌 신발도 있었는데 광고 많이 걸으면 세로토닌 나온다. 네. 근데 그게 어떤 특수한 신발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많이 걸으면 이제 많이 걷게 하는 신발이 되겠죠. 뭐. 네. 그럼 이제 세로토닌도 뭐 일종의 무슨 뭐 행복 호르몬 뭐 이렇게 그렇죠.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90%는 장이거든요. 장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장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햇볕을 보고 받고 이제 걸을 때 이제 그 햇볕 샤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5분 걸으면 이상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우리의 뇌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감정, 그다음에 이제 장 건강이 또 선순환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걷기라는 운동이 참 좋은 거네요. 특히 이제 오후에 좀 노을 떨어지는 그 시간에 걸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멜라토닌도 네. 좀 나온다고 하고 또 세로토닌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멜라토닌으로 저장이 되고 또 옥시토신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기왕이면 혼자 걷는 것보다는 친한 친구들이랑 또 같이. 친한 연인들이랑 손 붙잡고 걸으면 스킨십도 하고 최고네요. 걸을 수도 있고 햇볕도 쬐고 사회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네.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저희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라는 책을 이 책의 저자인 안철호 교수님과 함께 읽고 있는데 4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지 못한 호르몬이 정말 많죠. 네, 아까 얘기했던 뭐 근육 호르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코티졸 호르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무조건 우리가 코티졸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코티졸 호르몬도 우리가 적당히 잘 다뤄줘야지만이 있어야. 우리가 아까 아침에도 깨서 활동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더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4가지 호르몬 얘기를 했고요. 이제 거기서 하나씩 일단 세팅이 된 다음에 뭐 가바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좀 가바? 아이들이 가바 호르몬이 부족해서 요즘 아이들 보면은 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인내심의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가바 호르몬도 있고 또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4가지 호르몬이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팔다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듯이 호르몬을 내 맘대로 마치 지휘자처럼 조율할 수 있다면 네. 훨씬 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또 특정 부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점점 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호르몬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까지 왜 호르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냐. 호르몬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너무 미량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진 보는 거, 네. 심지어 뭐 연예인 사진 보는 것도 괜찮을 네. 거고 음악을 듣는 네. 거, 의도적으로 내가 쇼츠나 릴스 같은 자극적인 걸 보고 끊는 것까지도 하나하나가 내 몸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해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네. 그리고 하나를 안철호 교수님께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첫 번째 구절은 이런 겁니다. 사실 누구나 천천히 나이 들고 싶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 구절에 썼는데 나이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구나 천천히 나이 들고 싶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그 첫 장에 썼고요. 두 번째 제가 읽고 싶어 드리고 싶은 구절은 호르몬인지도 모르고 아프고 병들고 또 죽는 사람들에게 젊음은 이 나이가 아니고 호르몬이 만든다는 얘기처럼 호르몬을 잘 알게 되면 젊어지고 그 다음에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그 구절을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르몬이 무너지면 노화가 시작된다. 라는 구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오늘도 그러니까 무사히가 아니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호르몬 충만하는 하루가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건강하시고 행복한 호르몬 충만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 책을 중요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해서 호르몬의 노예가 아니라 호르몬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오늘 배워봤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이 책의 저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님에게 도움 말씀 오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